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당연하게 타던 그 지하철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딱 멈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저는 상상만 해도 출근길이 너무 아찔한데 이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 교통망 전체에 연쇄 파업이라는 경고등이 아주 선명하게 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그리고 좀 자세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파업한데 이런 단신 뉴스를 넘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노선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출퇴근길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논의의 목표는 명확하죠. 이 복잡한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장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 아침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여러 주체들의 얽힌 입장을 하나씩 풀어봐야 합니다. 노조의 요구가 뭔지, 사측의 입장은 또 어떤지,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책까지 다각도를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동선을 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급한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멈추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이번 파업이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릴레이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영향을 받는 범위가 달라요. 첫 번째 디데이는 바로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철도 노조, 그러니까 코레일이죠. 코레일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노조가 먼저 파업에 돌입합니다. 코레일이라면 워낙 운영하는 노선이 많잖아요.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은 물론이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까지 정말 광범위하죠. 네, 바로 그 노선들이죠. 그럼 목요일에는 이 노선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네, 바로 그분들이 첫 번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 경의중앙선으로 출퇴근하시거나 1호선을 타고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목요일 아침부터는 평소와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은 코레일 노선 중심.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루 뒤인 금요일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짜 위기는 12월 12일 금요일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즉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핵심 노조가 파업에 합류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12일 금요일은 코레일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말 그대로 더블 파업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2일이 수도권 교통망에 가장 큰 압박이 가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죠? 코레일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선로를 같이 쓰는 구간들 있잖아요. 1호선, 3호선, 4호선 같은 공동 운영 구간입니다. 두 운영 주체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면 이 구간들의 운행 차질은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교통대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은 도대체 왜 멈추려고 하는 걸까요? 들어보니 두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갈등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11일에 파업을 시작하는 코레일, 즉 철도 노조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입니다. 성과급 정상화라. 이게 그냥 들으면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현재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성과급을 산정할 때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유독 코레일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군요. 네, 노조는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갈등이 단순히 코레일 노사와 사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레일이 왜 80% 기준을 적용받냐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라는 상위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네요. 저는 이게 당연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상 코레일 노조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규정집인 셈이군요. 노사가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도 더 큰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대화가 풀리기 어려운 구조였네요. 정확합니다. 해결의 키를 정부가 쥐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침과 얽혀 있으니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자, 그럼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이 또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핵심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이죠.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또 그에 맞는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서울교통공사가 수천억 원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인력을 더 뽑아달라는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갈등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노조는 안전과 서비스질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현장의 피로도가 높다는 목소리도 많고요. 하지만 사측은 심각한 재정 적자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즉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다른 쪽은 사람을 줄여야 산다. 서로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를 향하고 있네요. 이러니 타협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네, 지극히 어려운 구조죠. 한쪽은 정부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고 다른 한쪽은 재정 적자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군요. 양쪽 다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듣고 있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일 아침 내 출근길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 전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근길은 어떻게든 사수하겠다. 하지만 퇴근길은 장담 못한다. 출근길은 사수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네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출근길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체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 약 1만 3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출근 집중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평소와 동일한 100%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호선 역시 이 시간대에는 100%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따라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대해서는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 발표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아침과 저녁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퇴근길도 출근길만큼이나 중요한데 왜 퇴근길은 장담을 못한다는 건가요? 대체 인력의 필요도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하루 종일 100% 운행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상 인력으로 온종일 평시 수준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퇴근 집중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운행률이 평시의 80%에서 8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80%대 운행률이라. 저도 예전에 파업 때 2호선에 갇혀서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던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 운행률 80%라는 말이 더 무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근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체감될까요? 숫자로 들으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 5분 간격으로 오던 지하철이 6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이 1, 2분의 차이가 엄청난 혼잡을 만들죠. 10대 오던 열차가 8대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열차 내 혼잡고는 그야말로 지옥철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럼 이 퇴근길 지옥철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빠르게.
가능하면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혼작 시간대를 피하는 겁니다. 둘째는 남들보다 아예 늦게, 아예 듣게요? 네, 아예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8시 이후 혼잡이 좀 풀리는 시간대에 퇴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일만큼은 칼퇴가 오히려 더 힘든 길일 수 있겠네요. 지하철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버스 쪽은 대책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울시가 버스를 구원투수로 투입합니다. 우선 시내버스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앞뒤로 1시간씩 연장합니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더 늦은 시간까지 촘촘하게 버스를 운행해서 지하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또 특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다람쥐 버스나 출퇴근 맞춤형 버스인 동행버스 운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지하철에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정보도 미리 확인해서 플랜 B를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내일 아침에는 집과 직장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파업의 원인과 당장의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죠. 이번 파업이 단순히 며칠간의 시민 불편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여객 운송을 넘어선 화물 운송입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시멘트, 철강 같은 핵심 산업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건 곧바로 산업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멀어 보이지만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거죠. 개인 차원의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지각, 평소보다 훨씬 길어진 이동 시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문제는 거의 매년 이맘때쯤이면 반복되는 걸까요? 연례 행사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한쪽에선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 주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선 수백만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되고 풀기 어려운 논쟁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갈등이 반복될수록 노사 간의 신뢰는 깨지고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성과급 기준 문제처럼 정부 지침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같은 상급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규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핵심 행동 강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출근길 생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30분, 아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일찍 나오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집을 나서기 전 또타 지하철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실시간 교통 앱을 반드시 확인하기. 현재 운행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근 시간 유연하게 조정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일찍 나오거나 아예 늦게 들어가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내일은 저녁이 있는 삶을 잠시 미뤄두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비상용 버스 노선 미리 파악해두기. 평소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집과 회사 근처를 지나는 핵심 버스 노선 한두 개쯤은 오늘 밤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셔도 내일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어떻게든 넘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례 행사처럼 굳어진 갈등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공공기관의 재정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없이 사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